예. 그래서 예, 저도 그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어차피 저도 트랙카드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저희가 포함할 때 포함을 받는 거고.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그냥 책자하고 예.
가운데 편. 네, 가운데 맞습니다. 커피가 안 주셔서 간사 선생 세종대교에서 커피가 많이 커피도 없어. 가만 있어. 간 시간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유, 시간 다 가셔가지고. 내려요. 좀더 짧게 발표하자. 예, 발표로 음악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자, 지금부터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지금부터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발표하며 제1주제는 초고령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 재현의 임영섭 미래복지경영 동두천 양주 지회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동천 양주시회장 이명섭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의 시간에 주요한 내용이 어려움이 되면은 발표한 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책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언급해가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35페이지에 제 내용이 있는데 35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 같이 넘겨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 최성대 교수님께서 기조 발언하실 때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전 방안에서 제가 현재 이 발표회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서 중요한 사항만 언급하고 페이지 수를 넘길 때마다 제가 몇 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같이 넘겨가면서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최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작년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8.4%에서 내년도에는 드디어 초고령화의 지표인 20%를 넘어서 20.6%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후에는 60년도에는 43.9%,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이 노인 인구로 변화되는 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노령화가 결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생산 연령에 해당되는 경제 활동의 인력 감소로 사회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페이지 후반부에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에서
6명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 은퇴 후에는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가 겨우 8.8%,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인의 소득 활동도 어둡기는 지속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에 이 빈곤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페이지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들이 노년기의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 참여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그들이 지닌 활동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사회 구성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처럼 일 또는 자원봉사 등이 사회 참여 활동에 갖는 유의미성에 참고를 하여서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자리 사업은 노인 계층의 포괄성, 그러니까 일하자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을 시키면서 일에 대한 노동의 다양성을 흡수해서 일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들이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지역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목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100대 시대로 변해는 이 평균 수명의 영장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고민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3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동두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히 동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의 동두천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현장 탐색과 그다음에 기관을 방문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이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계획에 발맞추어서 이 동천시가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천시에 부합한 제도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런 방향성을 두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산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노인 복지 정책에서 노년기를 새로운 사회적 기회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노동과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노인, 능동적 소비자로서의 노인, 사회적 주체로서의 노인 등을 강조하여서 노인의 고용, 자원봉사, 교육에서의 노인 차별을 좀 줄이고 완전 종식됐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자원봉사, 교육에서의 노인이라는 어떤 배제보다는 노인들의 차별성을 종식하고 노인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정부는 2004년도부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2004년도 시작을 하면서 시니어 클럽이라는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을 4개소를 설립해서 2024년 10월 기준 현재 시니어 클럽이 전국적으로 204개가 존재하는데, 아쉽게도 동두천시에는 시니어 클럽이라는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동천시 지회에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부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건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궁극적인 어떤 그 용어의 구별점이 있는데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성을 강조한 노인 일자리에서의 어떤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노동 품질에 저하된 것을 용어의 어떤 변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에서 노동에 관한 이 질적 수준을 좀 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노인 일자리로 칭해서 우리 정부에선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추진해서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9페이지를 보면은 금년도 2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별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서 공공형, 공익활동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천시에도 아침 7시 30분, 오후 4시 이후에 이 사거리라든지 신호등이 있는 곳에 양쪽에 노인분들이 나타나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신호를 해가지고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이 공익활동도 바로 2024년 노인 일자리 세부 사업 중에 공익형 공익활동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2022년도부터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그 다음에 민간형으로서 시장형 사업단과 그 다음에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취업이라는 4개의 구분된 항목으로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민간형과 현재 공공형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사회 활동에 접근한 사회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임금이 약합니다. 24년도 임금이 사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하루에 3시간씩 10일 동안 30시간 일을 하셨을 때 29만 원을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시간에 7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형인 우리 현재 동천시 노인복지관도 카페 사업, 실버 카페 사업 2군데와 그 다음에 제빵 관련된 것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형 사업,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사업은 그 사업차에서 그 매장에서 올리는 수익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형 사업단 60시간 일을 했을 때 76만 원을 받는데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시장형 사업보다도 고된 강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멸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이 현황을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또는 비판적인 면을 나타냈을 때는 체계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76.5% 이상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한 달에 29만 원을 받든지 76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든 간에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보수를 받음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가지고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긍정적인 사항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왜 노인들에게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줘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느냐? 바로 젊은 층들입니다.
젊은이가 내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주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들의 세금이 다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의 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내년도가 되면은 20.4%의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 동천시에도 8만 9천의 인구 중에서 20.4%가 노인 인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층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세대를 봤을 때는 노인들에 대한 이 복지 정책에, 특히 일자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삶의 어떤 생계 보장을 포함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욕구를 계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노인 복지 정책은 계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게 진행되는 내용을 더 언급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은 동천시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그러면 동천시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발전적인 제안 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48쪽에 현재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도표에 있는 박스로 되는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토의 시간에 논의되는 사항으로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방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현상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또는 부정적인 면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은 보편적인 사항으로 언급되는 내용으로서 오늘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최성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무지하게 필요하다는 사항을 먼저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을 좀 벗어나서 지금 동천시에는 1,80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익형 사업이 54.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양스럽게 동천시 같은 경우는 이 공익형,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서 수시로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반찬 배달을 해주든지 뭐 안전 활동을 하든지 공원에서 어떤 재활용을 위한 어떤 수제품을 활용을 수고하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시는 54.4%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임금이 많은 76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 서비스형이 42.4%로 다른 지역과는 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시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서 계속적인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동두천에 특화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지 이 동두천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어르신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천시의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의 동천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 분석을 보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시에서도 현재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항을 그 매뉴얼에 그대로 접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표에서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동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공익형 사업과 사회 서비스형, 그다음에 시행함 사업을 도표로 제시했는데 이 도표를 봤을 때에도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이 지자체의 이 사업들이 역시 동천시에서도 사업별로 참여하는 비율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동천시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요구 조사를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사항을 언급드립니다. 다음에는 동천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3차 정부 정책은 27년도까지 추진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 맞게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동천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서 중요한 사항이 사업 수행 기관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 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동두천시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동천시 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족감을 높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 담당관 한 분이 보통 1000명 정도의 노인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속도에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6개월에서 짧게는 1년 이내에 다 퇴사를 합니다.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자리 전문 기관의 어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주제로서 우리 이정현 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위한 정책 확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진행해온 노인 일자리 사업을 봤을 때 노인들이 현재 공익형 같은 경우는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 10시간씩, 한 달에 10시간씩 3회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30시간씩 일하고 있지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적합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내년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한목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필요시는 수요처를 방문해서라도 이 어르신을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에도 눈을 돌려가지고서 계속적인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방면, 넓은 안쪽에다 살펴본 동천시의 바람직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또한 더욱더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저는 봤다라고 이와 같이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짧은 시간아마 많이 언급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책에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정말 노인복지관과 동천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항을 현장에서 탐색적으로 연구해서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는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주제로 발표해 주신 임명섭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주제 발표로서 이정헌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협회장께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언의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언을 할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헌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한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서비스 전문직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책임져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국가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셜워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문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의 5대 조건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이론을 갖춰야 하고
전문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적 승인이 없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는 윤리적, 도덕적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독자적 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전문직의 직업적 속성은 현실적으로 높은 금전적 수입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끝없이 노력하는 전문 직업인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적 인정과 적정 수준의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국가의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회적 인정과 적정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이직이 많은 것입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계가 아닌 타업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직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낮은 임금, 과도한 근무,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비전이 없음,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자기 발전에 도움이 안 됨, 의견 수렴 등 구조적 문제점이 등이 있습니다. 이직 원인을 살펴보면 5, 6, 7번은 타 업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1, 2, 3, 4번을 보면 다른 전문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직 원인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이라고 하죠. 3조 2항을 보면 국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과 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임금체계는 어느 지역이냐, 어느 분야의 근무지이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전국이 동일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경기도민 또 동두천시의 복지 체감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비교적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좋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경기 지역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이 점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잠깐 점으로 넘어가요. 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제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추진 과정을 보면 논의나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공무원 기준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18년도에 합의를 본 단일 임금 체계인데 현재까지도 재논의조차가 없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최후 개선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1년에 1, 2회만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협회가 배제된 곳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최선봉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배제한 처우개선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노를 뺀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를 뺀 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8년 이후 그동안 추진된 내용에 대해 어떤 논의나 공식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 적용된 것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6번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예. 비교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26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처우 개선의 문제점. 처우 개선의 문제점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2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조 2항에 국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3조 2항을 전담 공무원 보수를 적용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는 서울시가 현저하게 높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3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드리겠습니다. 예,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화된 처우 개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또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회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연합하고 종사자들이 함께 권익증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활동과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우개선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두천시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다음. 표준 단일임금 총액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 때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 표준 단일임금 수준으로라도 맞추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임금 외 근무 환경을 서울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 처우 개선비 확대를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 처우 개선 확대비는 10년간 5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처우 개선 확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김동연 지사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근무 환경 개선으로는 일과 가정생활에 양립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가 보상, 추가 근무 수당, 시간의 근무, 학비 지원, 연수기회 보장, 공로 연수 도입, 복지 포인트 지원, 장기 근속 수당, 장기 근속자 포상 및 연수 지원, 자녀 돌봄 휴가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협의회 등 권익증진 단체들이 연대해서 정치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기초단체장과 공무원, 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조례 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표준 단일 임금 체계를 체계 적용, 단계별 시행을 경기도와 각 시군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 지원 형태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확실하게 이원화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굉장히 열악한 것이 모든 시설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관공서의 하부조직이나 하부기관이 아닌 공적 업무를 실현하는 파트너로서 협력자로서 전문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양성에 관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정헌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정대 경영교수인 정계숙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많이들 가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게 잡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겠습니다.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또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은 정계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동천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중요한 토론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천시의 사회복지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각 패널님들이 제시해 주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패널은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다른 패널님들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주제로 초고령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신한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민철기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기조 연설을 해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성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이 주제를 발제해 주신 신한대학교 임명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발제자인 동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정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복지 전문가인 민철기 신한대 지역사회복지연구소 부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지역사회복지연구소 민철기입니다. 조금 전에 일주제로 말씀하셨던 임명석 본부장님께서 주제를 주셨는데요. 제가 주제를 받으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토론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노인에 대한 개념이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화두에 좀 던지고 싶은데요. 노인 그러면 늙어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적 현상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해서 이제 선입관을 갖기가 쉬운데 노인의 한자를 조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패러다임 전환에서 큰 인식 변화가 먼저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관에서 또 관공서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일자리 창출은 곧 복지다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먼저 시작이 된 상태에서 각종 사업이 진행된다던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서 소득이 발생되던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큰 틀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가능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 폭이 좁고 또 거기에 한정돼서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적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밖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게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요. 패러다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식 자체도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번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동두천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분포에 있으시고 초고령사에 나가 있는 거는 모두의 발표자님께서 다 설명하셨다시피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가고 싶으면 또 다가간다면 저희는 자원을 조금 더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동두천이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를 한다면 지역에서 정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접하기로는 조만간 그 미군 공유제까지 완전하게 반납이 되고 나면
정말 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또 지역에서 해왔던 그 사업에 있는 그 상황들이 조금 더 녹록하지 못하다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좀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을 갖다가 좀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종합해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일회성 축제라든가 일회성 사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서 있다 보면 축제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 갖다 보게 되면 그 시간대 일주일 내지는 2, 3일 정도밖에 반짝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속적으로 저희 노인분들한테 또 여기 동두천에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인 어떤 사업을 갖다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 계신 우리 동두천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사업을 좀 진행하시고 내지는 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서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돼서 노인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발전을 시켜 나가셨을 때 일회성 사업이 아닌 그리고 좀 지속할 수 있는 사업 갖다가 좀 생각하고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같이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세대 융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역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로 모티브를 한다면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만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말씀만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드리면 신세대들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경주대회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융합할 수 있고요. 노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실버 인력뱅크, 상가수리 인테리어, 시니어 경찰대, 시민대학 시니어 과정, 생현중앙 도시재생 수지침 봉사단, 왕방산 MTV 대회,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동두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이번 제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철기 부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복지다 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동천시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연계를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주제 발제자이신 우리 임명석 교수님의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토론해주신 우리 민철기 부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발표한 내용에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패러다임 전환대에서 공부하지만은 두 번째 사항에 제가 더 의미 있게 바라본 것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이 방안이 앞으로 동두천시가 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여기 동천시에도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은 없죠. 노인복지관인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마다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의 연계와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조직화에 대한 목표를 두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동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동천시 대한노인의 동천시 지회도 이와 같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 자원과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동천 왕방산 MTB까지도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단순하지만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아가서 지역장을 연기를 시키고 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어린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과 같이 연계를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 조직화가 아닐까. 이와 같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방안까지 이 일자리 사업같이 연기가 된다면은 이 동천
지역만에 가지고 있는 지역 밀착형,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철체는 희망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지금 시원하게 4천원 도들이 지금 쭉쭉 뚫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같은 것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런 그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령 친화적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 선도적으로 이 국가산업단지의 이런 기관들이 산업기관들의 이 중천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과 같이 논의가 된다면 협력적 체계를 갖춘다면은 이 동천시의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또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그런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 전문가이신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기조연설을 해주신 우리 최성재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3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 노인 초고령 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과 우리 토론자분께서 하신 내용 저도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이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다 일임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세금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형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공익형이 아니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굉장히 뭐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수준에서는 조금 공익 일자리보다는 나은데 이게 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지금 두 분 토론자분께서 발표자 선생님 말씀하신 분들하고 보면은 지역 자체적으로 이게 복지관하고 현재 지금 대한노인회가 이제 이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산업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게 좀 더 사회 서비스형이라든가 기타 다른 노인들의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좀 이렇게 자원을 개발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거를 아마 좀 하시면은 좀 모범적인 것이 돼서 아마 다른 데도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동천시에서 그런 거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동의하고 아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공익형 일자리는 뭐 29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7, 8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그거는 지역 자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 노인복지 전문가이신 최성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우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은 협회장님의 사회봉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은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게 처우 개선이 왜 필요하냐 이제 우리 그걸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어디에 근무하든 똑같잖아요. 구공무원이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똑같은데 사회복지는 직능이 여러 가지 수십 개가 되고요. 지역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임금 체계가. 그래서 이거 통일된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나 인천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고요. 지방으로 하면 이제 그 임금 체계가 다 달라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도 못 지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처우 개선을 꼭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 인력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재들이 다 떠납니다. 사실은. 또 떠나기도 하지만 동두천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지역사회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여건이 좀 낫다고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경기도에서도 서울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뭐 사회복지계를 떠나는 사람이 많죠. 사실 어렵게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이거 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 많이 양성하고 전문가들 많이 키워줘야 돼요. 조금 안 알고 전문성이 있는데 열악하니까 그만두고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심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가 예산이 660조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복지 예산이 한 200조가 넘은 지 오래됐고요. 지자체를 보면 전체 예산의 한 45%가 복지 예산이에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 예산인데 물론 뭐 북유럽 국가들은 뭐 GDP 대비 한 35%씩 되지만 우리는 아직 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고 복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현장에 일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서비스 전달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서비스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지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수도꼭지 이야기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배관을 바꾸고 최신식 설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수돗물을 트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물의 양을 조절하고 물의 온도를 조절하고 마지막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이런 처우가 안 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확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라면 크게 이제 임금을 보죠. 임금이 요즘 최저임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각종 뭐 기본급 상여금 해봤자 아주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웃도는 정도인데 각종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안정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면 이제 그 2011년도에 법률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법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언적 의미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명확하게 확정된 그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개정을 해서 지급한다로 좀 바꾸면 법률이 바뀌면 뭐 조례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모범 지역으로 보면 서울시가 이제 잘하고 있죠. 서울시가 그래도 거의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에 그것도 민간도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경기도도 한 9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경력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공무원하고 비교가 되죠. 연차가 쌓이면서. 그래서 서울시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고 2018년도에 그 경기도가 그래도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로 남경필 지사 있을 때 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포천 같은데 포천 인근 도시잖아요. 포천이나 안성에 보면 시장님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포천 같은 경우 3년 이상 근무하면 3만 원, 5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 7년 이상 근무하면 7만 원 매월 포천 11호 포천이나 안성은 전쟁자부터 아주 어려운 도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포천이나 안성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돌봄 뭐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계속 이야기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사례처럼 동두천도 좀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에 그 31개 시군의 그 평가를 해봤어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동두천이 A 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나누는데요. 동두천이 D등급에 들어갔습니다. D등급이 좀 하위죠. 그래서 그런 처우가 동두천시에서는 많이 안 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교표를 가지고 우리 협회장님이 좀 시하고도 좀 시장님이나 연계해서 우리 동두천도 최소한 B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처우 개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로 만들어졌거든요. 법률로 만들어지고 조례에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31개 시군에 김포시만 빼고
김포 시도 이제 올해 만드니까 내년에 만드니까 31개씩의 처우 개선 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우 개선 위원회에서 처우를 논의하라 이겁니다. 이게 임의 조직이 아니고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문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예, 자문하는 역할이 아니고 여기서 논의되면 바로 처우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처우 개선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열어가지고 무슨 처우 개선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전문위원회를 둔다든지 실무위원회를 둬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해서 그 동두치시의 사육사들의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한 어떤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처우 개선이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품질 저하도 있고 좋은 인재들이 동두천을 떠나고 서울로 빠져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젊은 인재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장 빠른 건 뭐냐? 국회에서 이 법률을 노력해야 된다 아니고 지급한다라고 바꾸면 첫 번째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 임금 테이블을 만들 때 공무원 수준 맞추면 또 끝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가 나서서 또 경기도 그때 그 2018년도에 공무원 기준을 만들다가 말았는데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한 5% 뭐 많게 10% 차이 나는데 그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50대 50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만 조금 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나 그 동두천시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아까 포천이나 안성처럼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도움이 되겠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정치력입니다. 우리 사회복사가 우리나라에 한 150만 명이 돼요. 의사나 요즘 의사들도 증문한다니까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구조인데 의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타 전문직들이 많지만 사회복사가 150만 명이 되는데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우가 안 될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인데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키워서 좀 활동해야 되고 정치인도 많이 만들고 사회복지 정통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다 보니까 직업을 불려보니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더랍니다. 물론 기초원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가 복지사 자격증 하고 현장에 일하다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현장에 일하는 전문가들이 정치 쪽으로 많이 가서 우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죠. 그런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최저급여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케어를 받던 어르신이나 케어 대상자한테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단일화돼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발제해 주신 우리 이정원 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 질문을 해주셔서 뭐 더 다른 말씀은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그 동두천시가 인구 소멸 지역인 가평군보다 더 못한 D등급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동천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장 의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김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사회복지단체, 특히 사회복지사협회가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또 노인 그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신 주제를 보면 이 대한민국 국가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노인회를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노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정치인들이 노조를 대한민국의 대형 노조들을 신경 쓰지 않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는 물론 노조는 아니지만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를 신경을 쓰고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체감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다. 크게는 대한민국 국회, 작게는 광역,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은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협회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로컬에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이 하나가 돼야 사회복지사가 힘을 가지고 또 그 역량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협회가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시의회 근무할 때는 우리 동천시가 A등급 받았거든요. 제가 없으니까 D등급이 나왔네요. 이유는 뭘까요?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천이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은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받았고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급여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그거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전부 올려주고 호봉도 3호봉 정도 낮게 받는 거를 전부 현실화시켜서 현재 호봉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해외 연수도 추진을 했고 그런 덕에 저희 동천시가 A등급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D등급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복지관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사 처우수당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개인시설 요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의 어려운 점을 다 수발을 받고 굉장히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고 또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다른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실 우리 패널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초고령 시대에 그 알맞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돌출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에 대한 제안은 동천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복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언을 잘 정리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객석에 계신 분들로 자유롭게 진행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3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정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일만 지금 잔뜩 늘려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고학력, 고기술, 능력자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또 주도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그리고 또 건강에 따라서 어떤 사람, 어떤 분류는 건강에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또 건강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분해서 좀 이게 데이터화되어 있으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대 김도훈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동두천 시를 보게 되면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국가 지원금이 처음에 해줄 때는 좀 높은데 나중엔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가중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아까 노조 얘기도 좀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복지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살겠다면 여의도 가셔야 되고 청와대 용산 가셔야 되고 국회 가서 떠들어야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요거 해야죠. 150만이면 뭡니까? 그런 것을 힘을 모으고 또 위에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작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광남 장로님은요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세요. 특히 원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번 손수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도 제공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현재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분만 사실 일을 하는데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요. 그러다가 처음에 국비 70%, 12, 30%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국비 50, 12, 50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비 70%, 12, 70%, 국비 3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국비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도 지금 우리 조광남 장로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각 패널님께서 우리 지금 조광남 장로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섭입니다. 우리 조광남 장로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천시의 특색을 봤을 때 동천시가 10만 명에서 이 8만 원 떨어진 시기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동천시에서 살았지만은 10만 됐을 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9만 원 떨어지더니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특징이 동천시의 특징이 노령 인구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들어온 인구에 비해서 젊은 층에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만에서 9만, 9만에서 8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천시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이유가 1953년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20년부터 고령화 65세로 넘어가서 고령화 인구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허리띠 졸라가면서 대학 교육 시켰습니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이 산업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부모님들이 살아온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에 관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고령화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생애에 관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령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빈곤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간다는 사회적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학력자, 고숙련자, 그 다음에 고기술자, 베이비 부모 세대, 동천시에 지금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그 인구가 고령자 인구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동천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서 시 공무원이 지침을 내리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인력을 수습해서 정확한 요구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자라든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조사를 해서 이 동천시에 적합한 특화형 사업을 한다면, 특히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월 지금 76만 원을 주는 사회서비스형의 고숙련, 고학력자, 고전문가성의 일자리를 분명히 들어간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포함한 지역사회 요구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커다랗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일자리는 사회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르신이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우리가 의료보험 이런 것들 나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르신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사회 비용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동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자리를 구분해서 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신 것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거를 마련하려면 동치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니어 클럽을 마련해야 돼요.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시니어 클럽에서는 일을 그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일을 줄 수 있고 또 신체가 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뭐 누룽지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할 게 아니고 시니어 클럽에서 사업형으로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만 일을 하지만 시니어 클럽이 생기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않아도 차상위 계층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 중간계층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만들어져야 되고요. 시니어 클럽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나왔을 때 시니어 클럽을 제가 공약으로 넣었었는데 시니어 클럽은 도비가 70%, 시비가 30%, 아니 시비가 70%, 도비가 30%예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니까 혹시 그게 안 되면 사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운영이 안 될까봐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 클럽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 만드는 2,000여 개의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조원남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분해서 일자리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 내주셔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또 우리 패널님들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네, 우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인복지관에 25년간 제가 근무했고 노인 일자리 많이 했었는데 우리 정계수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문 기관이에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 공익형 같은 거 그런 거밖에 못합니다. 전문 인력들이 수행하는 게 뭐 한 명이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자리밖에 못해요. 그 정도 개념이고 시니어 클럽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혜수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분들이 좀 우리 동덕천에서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복지계에 좀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됩니다. 우리 정혜수 회장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정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정말 핵심을 찔려서 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예. 그 협회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는 거를 뭐 토론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뭐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바보같이 우리가 역할을 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행동하는 사회복지 단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 20년 전에 우리가 시청에 가서 여의도 광장에서 또 명동성에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서울시의 연봉이 한 300, 400 정도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이 우리가 너무 없었는 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단체 대표를 맡으신 분은 책임감 있게 그런 행동하는 우리 단체가 좀 되도록 우리가 협회원들도 좀 동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객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리세요. 저는 간단한 질문.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자리를 정하려면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언제 또 자기 분야에 맞는 걸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 건지 뭐 그 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때나 신청이 안 된다. 또 이 동두천에 이사 온 지가 제가 한 8년 정도 돼갖고 잘 몰라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려도 어디 가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되지? 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동두천의 이제 현황을 보면 11월 달에 지금 이제 곧 모집을 할 거예요. 12월 초부터 모집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선은 노인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공익활동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서비스형은 급여가 좀 많아요. 시간이 좀 길고 그래서 70만, 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활동형은 29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는 일은 뭐냐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안전하게 그 시니어 뭐 이렇게 한 신호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신호 뭐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은 일자리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뭐가 있냐면 좋은 집 하나 있어서 공시지가가 높고 좋은 집이 하나 있으면 기초노령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남는 건 좋은 집 하나 남았는데 세금 많이 내도 좋은 집 하나 있으면 일자리도 받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요. 지금 동천시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지금 네, 12월 초부터. 거예요?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잠깐만요. 네, 또 이제 다른 우리 패널님께서 말씀하실 네네 우리 이정원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 사회복지사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히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하고 싶고 한데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 이제 지금 많이 의식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관공서 또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하부 기관이나 하부 조직의 어떤 그런 준하는 인식을 많이 합니다. 원인은 예산을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 그 주무관들이 어떤 기관의 장보다도 더 힘이 센 게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예전에 물론 집회를 하고 해서 얻어낸 결과도 있지만 지금 동두천의 어떤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용산을 찾아가서 머리띠 두르고 국회를 찾아가서 머리띠를 둘렀다. 그랬을 때 이 관에서 가해지는 제재를 우리 사회복지사가 아직까지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의 이 사회복지의 인식을 중앙정부 모든 공무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먼저 바뀌어야 그러한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 시민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인식,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성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문제는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얘기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정은 회장 말씀하신 그하고 좀 많이 관계돼요. 국민들은 복지 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분야에 있거나 공무원 제대로 된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복지 계통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인식이 아직 희생하고 또 그거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닭이 멀겠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국가 차원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되는데 하나는 우리 여기 또 시의원 하셨던 우리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기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도 계시니까 이것도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이제 지금 현재 민간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위탁 기관이든 어떤 간에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들하고의 차이도 지금 상당히 있는데 부천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복지사 협회에서 하든지 또 사회복지사 협회는 그 공무원들도 다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업무량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업무량이 많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도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같은 동천시 내에서도 공무원들하고 사이에 우리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하는데도 왜 공무원보다 우리가 처우가 약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은 여기 동천시장 안 그러면 이제 여기 시의회부터 해가지고 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시킬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단체 행동을 하고 정치력을 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우리 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학교도 있고 신한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량을 조사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악한가 하는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를 한번 뭐 옛날에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사 중앙협회하고 중앙하고도 함께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면은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노력을 새롭게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명석 패널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신 내용의 일자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에 관심 가지고 계신데 아까 말씀같이 11월 달에 후행 기관인 복지원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 따라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조건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급여를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애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그다음에 열애자 등급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계시면 또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곳에 일자리 가지고 계시면은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광훈 장관님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책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뭘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단일 대우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단일 호봉으로 단일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를 거기 국회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오고요. 우리 동두천에서 여기서 북한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한국노총에서 위원장도 노조위원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 것만큼 바뀝니다. 외친 것만큼 틀림없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동천시에 갔을 때는 자두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통하고 시의원들하고 정책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자꾸만 이야기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여기서 혹시 우리 동천 사회복지사 한 지회가 가서 용산 가서 했다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도하고요. 우리가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거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가 그걸 주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 동두천 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사회복지사 우리 동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지. 그걸 단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꼭 투쟁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그거를 우리 국회의원도 얼마든지 면담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각 시군 내 국회의원들 있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실력 안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도로부터 지자체로부터 협회로부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 착해요. 착하고 또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기관장의 눈치 보고 시군의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합치지 못해요. 뭉치지 못하고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보육교사들은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모여라 그러면 안 모여요. 그거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본성이 아주 착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광남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또 이거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네, 짧게. 아까 시니어 클럽 얘기 나왔습니다. 네. 동천에 시니어 클럽이 없죠? 네, 없습니다. 만들으세요.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되면 반드시 1번째를 만들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사회 비용을 줄이는 결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오늘 전문가 또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시민과 함께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이제 최종 종합하자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 마련과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과제가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사회 비용을 줄이는 정말 중요한 결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촉진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나가야 하고 또 주민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요. 이런 토론에서 나온 제언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동천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